햄버거 패티 한 장을 구울 때 발생하는 이 매연의 양은 무려 대형 덤프트럭이 230km를 달릴 때 발생하는 매연의 양과 비슷한 수준이라고 합니다. 2022년에는 학교 급식소에서 일하는 급식 조리사 분들인데요. 약 60명 정도가 폐암이 발병이 되었고 그중에 절반 정도는 산재로 인정이 되었다고 합니다. 세계보건기구에서는 요리 매연을 1급 발암물질로 규정을 했습니다. 제가 중금속 모발 검사를 하다 보면 대부분 수은 중독이 많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납과 알루미늄 중독도 많이 되어 있습니다. 특히 수세미나 행주나 이런 것들도 다양한 세균이 모이는 곳이기 때문에 자제해 주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사실 제가 가장 위험하다라고 말씀드린 세제 같은 경우에도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건강한 식사법과 생활 습관으로 건강한 삶을 안내하는 완전해독연구소의 류은경입니다. 작년 12월에 국제생활습관의학 전문의 시험을 준비를 해서 라이센스를 취득을 하게 됐습니다. 국내에서는 제가 알기로는 약 200명 내외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세계보건기구에서는 요리 매연을 1급 발암물질로 규정을 했습니다. 기름 요리를 할 때, 튀길 때 발생하는 기름의 물질과 발생하는 연기가 미세한 입자가 되어서 초미세먼지라고 하는 수준으로 우리 폐에 계속 쌓이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 이제 폐에서는 이물질이 계속 들어오다 보니까 염증이 계속 심해지면서 폐암까지 가게 되는 거죠. 실제 이 요리 매연을 가장 오랫동안 접하는 분들이 학교 급식소에서 일하는 급식 조리사 분들인데요. 실제 이런 분들이 폐암 발병률이 높습니다. 그래서 2022년에는 죽음의 급식실을 바꾸자라는 현수막을 전국 시, 도 교육청에서 내걸고 급식소의 환경 개선을 위해서 굉장히 많이 노력을 한 바 있습니다. 당시 약 3분 정도가 폐암 말기 진단을 받았고 그분들이 차차 산재로 인정이 되기도 했습니다. 2022년 당시까지는 약 60명 정도가 폐암이 발병이 되었고 그중에 절반 정도는 산재로 인정이 되었다고 합니다. 햄버거 패티 한 장을 구울 때 발생하는 이 매연의 양은 무려 대형 덤프트럭이 230km를 달릴 때 발생하는 매연의 양과 비슷한 수준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대형 덤프트럭의 경우는 길에서 발생하기 때문에 금방 퍼져서 마시기가 어렵잖아요. 하지만 이 급식소에서 요리실에서 발생하는 요리 매연들은 아무리 마스크를 써도 마실 수밖에 없기 때문에 몸속으로 들어가는 폐해가 심각하다고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학교 급식소의 환경을 얼마나 환기가 잘 되는지 환기 정도를 조사해 보니까 10군데 중에서 8군데 정도는 환기가 잘 안 되는 상황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미국에서는 이 요리 매연을 발암물질로 규정을 했기 때문에 요리를 굉장히 많이 하는 레스토랑의 경우에는 요리 매연을 제거하는 제거 장치를 설치를 하는 것을 의무화하고 있는 시가 뉴욕에서부터 시작해서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리 매연은 분명하게 비흡연자의 폐암 발병률을 80%, 90%까지 차지하는 원인이 되고 있고 또 1급 발암물질로 규정을 한 바 있기 때문에 반드시 환기가 잘 되는 시설에서 요리사분들은 일을 하셔야 되고요. 매연이 발생하지 않도록 굉장히 조심을 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튀김 요리가 사실 제일 위험합니다. 기름을 100도가량 높여가지고 튀길 때 발생하는 과산화지질도 문제가 되고 만약에 고기를 튀긴다. 고기에서 발생하는 연기가 생기기 때문에 음식 자체의 성분과 결합된 기름의 튀김 부분은 매연이 되어서 주부님들의 폐에 큰 영향을 미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름을 많이 사용하는 요리라면 반드시 조심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사실 제가 가장 위험하다라고 말씀드린 음식은 가공식품 다음으로 튀긴 음식입니다. 치킨 같은 거 우리 몸에 해로운 성분들을 가져올 수 있습니다. 과산화 지질이라고 하죠. 과산화 지질은 몸에서 즉각적으로 독소로 인식이 되기 때문에 간에서 해독하고 또 신장에서 해독하는 이런 과정들을 굉장히 많이 필요로 합니다. 그래서 튀긴 기름을 사용할 때는 발연점이 높은 기름을 사용해야 됩니다. 가장 추천하고 있는 좋은 기름은 콩기름, 식용유, 카놀라유 이런 건 절대 안 되고요. 발연점이
기름이 250도 정도로 굉장히 높은 기버터가 있습니다. 그래서 발연점이 안전한 기름만 안전하다고 볼 수 있고요. 일반적인 식용유 같은 거는 최대한 안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서 고기를 튀기거나 고기를 구워서 먹는 요리는 튀김 다음으로 좋지 않은 조리법이라고 사실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당 독소라는 것이 많이 생기기 때문이에요. 최종 당화산물이라고 해서 당분과 단백질 또는 지방이 결합돼서 우리 몸에 많이 축적이 되면 그것은 치매나 암이나 다양한 만성질환들의 원인이 될 수가 있습니다. 세포막도 산화시키고 혈관도 딱딱하게 굳게 만들어서 동맥경화나 심혈관 질환을 일으킬 수 있는 원인 물질이 바로 최종 당화산물 당독소입니다. 당독소를 많이 만드는 조리법이 있고요. 당독소를 최소화시키는 조리법이 있습니다. 이 당독소에 대해서 연구를 많이 하시고 이거의 위험성을 알고 계신 분들은 절대 구운 고기를 드시지 않습니다. 고기를 수육 형태로 먹습니다. 보쌈 정도 또는 갈비탕 같이 물에 삶은 고기 정도를 드시지 구운 고기를 절대 드시지 않습니다. 그래서 집에서 삼겹살을 드신다거나 고기를 구워 드시는 것은 너무 자주 하시는 것보다는 정말 이벤트가 있는 날, 축하해야 되거나 기쁜 날, 행복하게 온 가족들이 식사해야 될 때, 이럴 때 가끔 이제 활용하시는 정도가 훨씬 안전한 식사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사실 그게 직접적인 암을 유발한다라고 보기보다는 기름을 또 쓰고 하면서 과산화지질, 산패되는 기름들이 굉장히 늘어나게 되는 거죠. 이 기름들은 우리 몸에서 좋은 영향을 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들기름도 어떤 분은 생 들기름만 드세요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또 올리브오일도 샐러드에 맨 마지막에 그냥 뿌려서 생으로 드시는 이유가 기름은 열에 굉장히 약하고 빠르게 산화가 진행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남은 기름을 재사용한다는 것은 사실 정말 추천하지 않고요. 그냥 꼭 필요한 양만 사용을 해서 기름과 함께 같이 식사하시는 것이 가장 이상적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제가 항상 건강에 좋은, 몸에 좋은 기름도 꼭 드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는데요. 그 이유는 이 세포막의 구성 원료가 되고 우리 몸에 호르몬의 원료가 되기 때문입니다. 콜레스테롤도 일정량은 굉장히 필요합니다. 좋은 기름은 엑스트라 버진 등급의 올리브 오일이나 생들기름, 잘 추출한 아마씨유 정도가 오메가3 지방산, 불포화 지방산이 풍부해서 좋은 기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좋은 기름은 일단은 열에 오랜 시간 가열하는 것은 피해 주시고, 만약에 볶음 요리를 한다 그러면 맨 마지막에 먼저 채소부터 익히고 맨 마지막에 이제 기름을 둘러서 열에 닿는 시간을 최소화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하지만 이제 기름을 사용해야 되는 요리가 또 있잖아요. 더 장시간 볶아야 되거나 가끔씩 튀김도 살짝 먹고 싶을 때가 있죠. 그럴 때는 발연점이 높은 기버터를 사용하시는 게 좋습니다. 기버터라는 것은 인도에서 고급 요리로 많이 사용하는 기름입니다. 근데 이 기버터는 버터와 달라요. 물론 우유에서 추출한 건데 버터에는 단백질도 하나도 없고 수분도 다 제거한 상태입니다. 목초를 먹여 키운 순수 젖에서 추출한 지방이 바로 기버터입니다. 그래서 기버터는 오히려 항염작용이 있는 걸로 또 알려져 있어서 치료용 기름으로도 사용하는 일부 사람들도 있고요. 고급 요리에 사용하는 안전한 기름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주로 이제 요리에는 오메가6 지방산이 많은 콩기름이나 카놀라유 이런 거는 좀 자제하시고 올리브유, 생들기름, 아마씨유 그리고 기버터 이 정도를 사용하시는 것이 훨씬 안전한 기름 사용법이 되겠습니다. 아무래도 플라스틱 용기들은 최대한 없애는 것이 제일 좋겠죠. 플라스틱은 이제 오랜 시간 사용하다 보면 아주 미세한 입자들, 특히 이제 열에 닿았을 때 플라스틱이 또 살짝 녹아서 그런 성분들이 우리 몸에 들어올 수가 있습니다. 페트병만 해도 햇빛을 받은 상태의 물을 먹을 때 미세 플라스틱이 녹아들어서 사람의 몸에 계속 미세하게 축적이 되어 있는다라는 내용들도 같이 발견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달에 사람들이 먹는 미세 플라스틱이 신용카드 한 장 정도의 분량이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매일 플라스틱 용기를 쓰고 있고 플라스틱에 담긴 물을 마시고 있고 플라스틱 비닐 포장지에 담겨있는 과자나 빵이나 이런 거를 섭취할 때도 미세 플라스틱이 우리 몸에 차곡차곡 쌓입니다. 그래서 전자레인지나 일반 이제 용기를 쓰실 때 플라스틱이 일단 열과 기름이 가해지면 훨씬 녹을 수 있는 확률이 높아집니다. 절대 전자레인지에 플라스틱 용기로 가열하지 않는 습관. 이왕이면 온 가족들이 식사한다는 건 건강을 위해서 식사를 하는 거죠.
거잖아요. 플라스틱 용기는 제거해 주시고 사기 그릇이나 유리 그릇을 사용하시는 것이 안전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최근 이제 미세 플라스틱의 위험성을 계속 조사를 하고 있는 가운데 이게 뇌에도 쌓일 수 있다. 뇌에 이 BBB를 통과해서 뇌에도 쌓일 수 있어서 치매나 알츠하이머 이런 뇌 질환이 점점 늘어나고 있는 이유 또한 플라스틱에서 찾기도 합니다. 우리 건강을 위해서는 좀 좋은 식기 재료들을 사용하시는 것이 훨씬 안전하겠습니다. 조심해야 될 습관입니다. 생수병에 담겨있는 물을 마실 때도 물이 계속 병 안에 담겨있고 또 햇빛도 받기 때문에 미세 플라스틱이 녹아들 수 있다는 이야기들을 계속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플라스틱을 일단 최소화하는 게 제일 좋고요. 좋은 정수기를 사용하는 방법 이런 쪽으로도 좀 더 필요한 것 같습니다. 저도 매일 사용하진 않지만 일단 수돗물을 끓여서 마시는 것도 어느 정도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요리를 정수된 물만 사용하지는 않고 수돗물을 끓여서 사용하는 방법, 그리고 이제 정수기를 사용하는 방법, 페트병에 담긴 미세 플라스틱의 위험을 줄일 수 있는 측면에서는 정수기를 사용하는 방법이 좀 더 안전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또 어떤 일부 의견에서는 정수기를 사용하면 미네랄이 없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그 미네랄은 과일과 채소에 자연의 음식에서 섭취하는 것이 어떨까 생각을 합니다. 아무래도 인위적인 플라스틱이 몸에 차곡차곡 쌓인다라면 정말 예측할 수 없는 건강에 이상한 현상들이 많이 나타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플라스틱은 가장 최소화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요즘은 가스레인지를 많이 사용하지 않고 인덕션이라는 전기로 사용하는 전열 기구를 많이 사용하죠. 가스레인지를 사용할 때 이 가스 연기들도 폐에 발암성을 가지고 있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최대한 가스레인지 사용을 줄이시고 인덕션 같은 기구를 사용하시는 것도 안전한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전자레인지도 정말 많이 사용하시잖아요. 근데 전자레인지 이 전자파가 사실은 세계대전 때 연구에서 만들어낸 빠르게 따뜻하게 온도를 올리기 위해서 만들어낸 그 방식에서 착안을 했는데 많은 병사들이 빠른 시간 안에 이제 암에 걸리고 사망하는 일들이 사실 발견이 됐었습니다. 그래서 이 전자파가 음식의 모든 수분과 음식의 모든 구조들을 싹 바꿔버린다고 하죠. 그래서 전자파를 쏘이는 것은 최소화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전자레인지로 너무 자주 요리를 하시는 습관보다는 전열기구를 통해서 인덕션 같은 데서 요리하시고 너무 불가피한 상황 있잖아요. 어쩔 수 없이 뭘 데워 먹어야 되는 상황, 빠르게 해동을 시켜야 되는 상황, 불가피한 상황만 사용하시고 또 플라스틱에 기름기 있는 요리를 담아서 또 전자레인지에 돌리는 것은 가장 최고로 좋지 않기 때문에 자제해 주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많이 또 자주 소독하는 것도 중요한 것 같습니다. 요리를 하다 보면 식재료에서도 다양한 세균들이 오고 있고 계란만 해도 살모넬라균도 있고 하기 때문에 주방 환경을 자주 소독하는 습관, 도마나 칼이나 또 싱크대 주변들 이런 데를 좀 자주 깨끗하게 청소하는 습관, 수세미나 행주나 이런 것들도 세균 오염이 다양한 세균이 모이는 곳이기 때문에 소독하는 습관이 모든 질병으로부터 예방하는 습관이 될 수가 있겠습니다. 요즘은 제로 라이프 해가지고 친환경적인 거, 또 재활용할 수 있는 것들을 많이 선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세미 같은 경우에도 제로 용품들이 많이 나오고 있고 세제 같은 경우에도 구연산이라든지 베이킹소다라든지 천연에 가까운 물에 잘 분해가 되는 이런 성분들을 많이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너무 강한 왁스 성분 같은 것들을 조금 조심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저도 실험실에서 세균에 붙어있는 박테리오페이지라는 것을 많이 사용하다 보니까 락스를 되게 많이 썼었는데요. 정말 많이 유독합니다. 그리고 락스는 단백질을 빠르게 녹이잖아요. 손에 닿아도 손에 지문이 사라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좀 독한 화학 세제보다는 친환경적인 세제, 그리고 생분해가 잘 되고 수용성으로 빠르게 녹아들어서 자연 훼손시키지 않고 지구의 건강을 지켜줄 수 있는 그런 용품들을 좀 더 사용하시면 훨씬 더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중금속 모발 검사를 하다 보면 우리 한국인들은 대부분 수은 중독이 많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납과 알루미늄 중독도 많이 되어 있습니다. 특히 알루미늄 중독은 많은 분들이 되어 있으신데 알루미늄은 캔 음료 있죠? 그리고 주방 조리기구 중에 알루미늄으로 만든 용품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뭐 우리가 사실 숨만 쉬어도 순 가루나 나비나 이런 것들이 사실 들어오기 때문에 환경이 오염된 도시에서 살고 있다 보면 불가피하긴 합니다. 그러나 너무 일상적으로 자주 사용하는 습관들을 좀 줄이는 게 좋겠죠. 그래서 캔 음료나 알루미늄 호일 같은 거, 알루미늄으로 만든 주방 용품들 이런 것들은 사용하시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후라이팬 같은 경우에도 코팅이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이 코팅된 것들이 이제 벗겨지다 보면 거기에서도 중금속이 계속 나오기 때문에 중금속은 우리 몸에서 쌓일 수가 있습니다. 쌓이고 또 신경 독소로 작용합니다. 수은이나 알루미늄 중독에 많이 노출이 되어 있는 경우에는 불안증이나 우울감이나 위장 소화불량 이런 것들하고 다 연결이 되기 때문에 일단 뭐가 중금속 성분이 나올 것 같은 상태의 주방용품들, 낡은 후라이팬 같은 것들은 사용하시지 않는 것이 훨씬 더 안전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아무래도 그런 후라이팬이 벗겨지는 이유는 요리를 할 때 스크래치가 나지 않는 어떤 나무나 이런 것들을 사용해야 되는데 또 우리가 숟가락으로 이렇게 볶다 보면은 숟가락과 이제 후라이팬 바닥이 만나서 긁혀지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계속해서 다른 성분들이 나오게 되는 거죠. 좀 더 부드러운 그런 조리 기구들로 조리를 할 때도 사용하시는 것이 좋고 역시 플라스틱은 또 기름에 또 녹을 수가 있기 때문에 플라스틱은 사용하지 않고 최대한 좀 안전하게 나무로 만든 주걱이나 숟가락 이런 것들을 좀 살짝 사용하시는 것이 좀 더 안전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